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2019년 7급 이제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이 치러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정직도 7급 시험이 치러져가지고 교정하게 이제 20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7급 공채 교정학에서 이제 교정학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이제 9급에서 이제 교정학 개론하고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교재로 따졌을 때 1권에 해당하는 형사정책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정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제를 좀 구분을 해봤더니 보통 이제 이론 문제가 있고, 법령 문제가 있고, 가끔가다 이제 판례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판례 문제는 안 나왔어요. 판례 문제는 뭐 지문에도 없었고, 그래서 형사정책론에서는 이론에서 한 3문제, 그리고 법령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형사정책론에서 토탈에서 5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적습니다. 많이 적게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정론 부분에서는 이론 문제가 4문제, 그리고 법령 문제가 11문제 해가지고 15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형사정책론이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2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적게 나온 거고, 대신에 이제 교정론에서 출제가 좀 집중이 됐죠. 그리고 이론 전체적으로는 7문제 정도 나왔고, 법령이 한 13문제 정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의 비율이면은 뭐 이 이론과 법령 비율은 괜찮은데 형사정책론하고 교정론의 비율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상하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 형사정책론 부분에서 소년사법정책론, 소년형사정책론 부분이 안 나왔죠. 그래서 좀 문제수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뭐 항상 뭐 시험은 똑같아요. 그죠? 20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난이도를 이렇게 뭐 상, 중, 하 이렇게 나누는 게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자, 쉬운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뭐 3문제 정도. 그죠? 그다음 중간 난이도 문제가 나머지 한 10문제에서 뭐 많으면 13문제 정도. 나머지 문제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겠습니까? 4문제에서 좀 범위가 스펙트럼이 크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분류하기 나름이니까 뭐 9문제 정도 해가지고 20문제 정도 차지하는데, 이번에도 이것하고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쭉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스크린 하시다 보면 전혀 생뚱맞거나 전혀 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 거로는 보긴 힘들어요. 근데 군데군데 보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이제 충실히 하신 분들이야 뭐 크게 어려움 없었겠지만,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2-3문제 정도는 좀 까다롭지 않았겠는가,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요. 자, 뭐 말이 길었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죠. 자, 문제 1번입니다. 교정학 및 형사정책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연구 방법이에요. 자, 1번 봤더니 범죄 공식 통계표 분석 방법. 보통 우리가 범죄 통계라고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방법은 범죄와 범죄자의 상호 연계 관계를 해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범죄 문제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집계를 해서 범죄 현상을 대량적으로, 그죠,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그런 이제 연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범죄자의 상호 연계관계를 전체적인 범죄를 패턴을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쉼표 다음 부분에 좀 문제가 있죠. 자, 공식 범죄 통계, 범죄 통계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암수 범죄를 제대로 캐치해내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수 범죄를 파악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어떤 명칭이 나왔습니까? 숨은 범죄를 발견할 수 있다. 숨은 범죄라는 표현이 나왔죠. 숨은 범죄가 뭐예요? 바로 암수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암수 범죄, 숨은 범죄가 바로 이 범죄 통계의 아킬레스건이다. 뭐 이렇게까지 또 표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범죄 공식 통계표 분석 방법은 숨은 범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암수 범죄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 앞부분은 맞는 표현인데 뒷부분이 틀렸죠. 그다음에 보기 2번 보시면 참여 관찰 방법, 조사 대상자에 대한 생생한 실증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참여 관찰이 뭐예요? 범죄 연구자들이 범죄자 집단에 직접 들어가서 범죄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 사고방식,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생생하게 바로 옆에서 범죄자들 보면서 연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생한 실증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렇죠? 자, 쉼표 앞에 부분까지 맞는데 그 다음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연구 결과를 객관화할 수 있다. 자, 연구 결과를 객관화한다는 얘기는 연구 결과를 모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일정한 이론을 뭐 세울 수 있겠다. 어떤 발표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게 이 참여적 관찰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직접 연구자가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들어갈 수 있다 한들 그죠? 아무나 들여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다수로 그죠? 다수로 이루어지긴 쉽지가 않죠.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 관찰 방법이 소규모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로 인한 연구 결과가 일반화할 정도로 객관화할 정도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참여 관찰 방법은 연구 결과를 객관화할 수 있다? 아니죠. 객관화 또는 일반화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 다음 부분이 틀립니다. 3번의 실험적 연구 방법이죠.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 자, 쉼표 다음 부분이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쉽게 할 수 있다. 자,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 그죠? 일정한 조건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동물을 상대로 하거나 자연계를 상대로 하는 실험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조건을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죠. 들키면 안 되죠. 몰래카메라 뭐 그런 식이죠. 그죠? 들키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맞추기도 힘들고 또 실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누가 자신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럼 일일이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 대상의 확보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이 있죠. 따라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쉽게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쉼표 다음 부분이 틀려요. 마지막 4번 사례조사 방법. 자, 개별조사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범죄자 개인 그 한 놈만 주구장창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 편지 그런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격, 그다음에 환경적 측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연결관계 이래서 얘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 사례조사 또는 개별조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지금 1번 문제의 특성이 어떤 보기가 있으면 이 보기가 쉼표를 기점으로 앞부분하고 그죠? 앞부분하고 뒷부분으로 나뉘죠. 그러면서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롭게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될 그런 뭐 하나의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항상 여러분들이 시간에 쫓기는 건 압니다만은 그래도 빠르게 그러면서도 꼼꼼히 읽는 습관을 항상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즉각 맞다. 틀리네. 그래서 이건 틀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것은 4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보죠. 자, 형집행법 시행 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자, 1번 지문 봤더니 소장은 수용자가 완화 또는 일반 경비처급으로서 작업 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 관련 기술이 있다. 그러면 교도관의 작업 지도를 보조할 수 있다. 자, 경비처급에 따른 처우 이런 내용들 우리가 그 교재 같은 데 보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항상 자, 일하는 거, 그죠?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경비처급이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개방 완화까지라고 했죠. 개방 완화. 자, 작업 지도를 보존한다. 작업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경비처급의 제한이 개방 완화입니다. 개방 완화. 근데 지문에서는 완화 또는 일반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리죠. 다음에 2번 지문 서장은 형 집행 정지 중인 사람이 기간 만료로 재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한다?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해야 되는 건 아니죠.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형 집행 정지라는 거, 그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병원 수용자들이 이제 병원을 간 경우,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프거나 뭐 그래가지고 수용자들이 자 입원을 하고 다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에게 분명히 경비처급이 정해져 있었을 텐데 수영자니까 형의 집행을 받고 있으니까 경비처급이 정해져 있었을 텐데 자, 퇴원했으니까 다시 뭐예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형을 집행을 정지를 하고 석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하면 다시 재수용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죠? 재수용을 할 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처우 등급과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왜? 얘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 그게 뭐 지병이 있어서 입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뭐 사고를 쳐가지고 뭐 교정시설에서 싸움질을 하다가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따라서 자, 형집행 정지가 끝나가지고 재수용됐을 때는 동일한 처우 등급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왜? 형집행 정지된 사유가 각양각색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3번 질문 분류심사에 있어서 자, 무기형 또는 20년을 초과하는 징역 근고형의 정기 재심사. 자, 정기 재심사식이죠. 를 산정한 경우 뭡니까? 무기형과 20년 초과의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봐서 어떻게 하자? 자, 형기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에 해당할 때마다 정기 재심사를 하는 거죠. 그것도 기억하시고. 3번은 맞고요. 4번 소년 수영자의 경비 처우급에 따라 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 유지에 필요한 물품. 뭐예요 이거? 부식, 음료, 건강 유지에 필요한 물품.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자, 경비 처우급에 따라서 물품을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걸 가지고 차이를 둬서 지급하면 안 돼요. 그건 차별하는 겁니다. 그렇죠?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는 차별하지 말라. 항상 제가 이 부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아니죠. 아닙니다. 4번 틀리고 옳은 것은 3번. 자, 3번 문제로 갑시다. 베카리아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주장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베카리아 어디서 들어봤는지 봐야 됩니다. 베카리아 어디서 봤나요? 그렇죠. 베카리아, 벤담, 포이어바흐 해가지고 베카리아, 벤담, 포이어바흐 어느 입장? 고전주의에 속하는 학자들이죠. 고전주의에 속하는 학자들 주소 일단 찾아보시고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죠. 박스 안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번,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된다 라는 표현. 뭐죠 이게? 죄형법정주의죠. 죄형법정주의. 그 다음에 법조문은 누구나 알 수 있게 쉬운 말로 작성돼야 되겠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작성되어야 일반 국민들이 법을 보면 아,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행동들은 범죄로서 처벌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예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반 예방의 전제조건으로서 법조문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작성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기억번 맞고. 자, 니은번 범죄는 사회된 침해다. 이거는 막 범죄 사회적 원인을 인정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걸 범죄로 보겠다. 이런 입장이지. 범죄 사회적 원인, 무슨 사회만 들어가면 죄다 막 사회적 원인 막 그렇게 가는 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범죄는 사회에 대한 침해다. 사회에 해를 끼친 걸 범죄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침해의 정도, 형벌간에는 침해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침해는 범죄죠. 범죄의 정도와 형벌 간에는 적절한 비례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죄형 균형론. 범죄와 형벌 사이에 균형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응보 측면도 달성할 수 있고 일반 예방의 측면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이 들어간 거 다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제외하면 4번밖에 남는 게 없잖아. 4번이 답이야. 그렇죠? 이걸 리을 볼 필요도 없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전에서는. 자, 디귿번 처벌의 공정성, 확실성이 요구되며 범죄 행위와 처벌 간의 시간적 금저성은 중요하지 않다. 자, 고전주의에서는 형벌의 억제 기능이라는 걸 중요하죠. 형벌의 억제 기능. 이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형벌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돼요? 형벌의 3요소.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이라는 요소가 필요하죠. 형벌 집행의 3요소, 처벌의 3요소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런데 자, 지문 디귿번을 봤더니 처벌의 공정성과 확실성이 요구되며 확실성은 여기 있죠. 공정성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없죠.
그죠? 뭐 엄중성을 공정성으로 뭐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그 다음 표현, 시행표 다음 표현. 자, 범죄 행위와 처벌 간의 시간적 근접성. 이건 뭡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범죄와 처벌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뭐요? 신속성 말하는 거예요. 신속성. 범죄 행위하고 그에 대한 형벌 사이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도록 빨리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 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아니죠. 그것도 중요해요.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이 형벌의 억제 효과를 위한 3요소로서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확실성이죠. 확실성. 죄 지은 놈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처벌받는다라는 거. 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디귿번 틀리고요. 자, 1번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을 통한 사회 안전의 확보가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다. 자,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그죠? 범죄 예방이죠. 범죄 예방. 일반 예방.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일반 예방을 통한 사회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존주의가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예방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실중리는 특별 예방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1번도 옳지 않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리을이다. 4번. 문제 4번으로 갑니다. 교정제도의 역사적 발전 단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가는 것은 자, 교정제도의 역사적 발전 단계 뭐예요? 그죠? 복, 위, 교, 과, 사. 복수적 단계, 위하적 단계, 교육적 개선 단계. 그다음에 뭐예요? 과학적 초호 단계, 마지막으로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순서만 물어봤는데 이제는 내용을 가지고 끼워 맞추는 문제를 냈단 말이죠. 자, 기억번 봅시다. 지문. 일반 예방에 입각한 심리 강제와 가혹하고 준엄한 형벌 부과 이런 것들을 강조한 시는 단계는 어느 단계냐? 자, 일반 예방에 입각한 심리 강제가 뭐예요? 자, 일반 예방이라는 것이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자, 일반 예방은 주로 고존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이었고 특별 예방은 실중주의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일반 예방이라는 것이 소극적 일반 예방과 적극적 일반 예방 이렇게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죠. 소극적 일반 예방은 뭡니까? 그죠? 일반 국민들에게 법을 만들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남의 물건 훔치다가 걸리면 뭐 한다? 그쵸? 손모가지 자른다 라는 법을 만들어서 보여준단 말이야. 그랬더니 일반 국민들이 진짜 남의 물건 훔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잘릴 수도 있겠구나. 겁을 먹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그죠? 자, 그걸 소극적 일반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겁을 먹어서, 겁을 줘서 범죄를 예방하는 거, 겁을 준다, 위하라고 표현하는 거죠. 적극적 일반 예방은 뭐예요? 일반 국민들이 겁먹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인데, 합리적인 존재인데, 그 겁먹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건 좀 그렇고, 더 나아가서, 범죄라는 것은 당연히 저지르면 안 되는 거지라는 의식, 다른 말로 규범의식. 규범의식이 강화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적극적 일반 예방이죠. 그러면 자, 방금 기억벌에서 일반 예방에 입각한 심리 강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이렇게 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죠? 위하적 측면을 말하는 거죠. 위하를 표현한 겁니다. 일반 예방에 입각한 심리 강제라는 표현이. 그러면 위하, 복, 위, 교, 과, 사 중에서 뭡니까? 위하적 단계가 기억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니은번 실증적 범죄 분석, 범죄자는 개별 처우를 실시했다. 이건 뭐예요? 실증적으로 범죄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과학적 분류를 통해서 범죄자들을 개별적으로 처우했다. 처우의 개별화를 이끌어냈다. 어딥니까? 복, 위, 교, 과, 사 중에서 과학적 초호 단계가 여기에 해당이 하죠. 니은번은 과학적 초호 단계. 디귿번 인간다운 삶의 권리 등등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수용자들에게 폭넓게 인정한 단계. 이건 뭐죠? 그렇죠. 사회적 권리 보장. 권리를 보장해 줬다는 거잖아요. 수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줬다. 그렇죠?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가 디귿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리얼번은 뭐다? 자,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국가 형벌권 행사에 박애주의 사상이 도입이 되었다. 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다? 위화적 단계하고 그다음에 과학적 초호 단계 사이에 있는 뭐예요? 교육적 개선 단계 부분이 있죠. 우리 고존주의 실증주의로 나면 고존주의에서 실증주의로 이행되는 그 과정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교육적 개선 단계가 바로 이 리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발전 단계는 제일 처음에 기억, 위화적 단계, 그다음에 리을, 교육적 개선 단계, 그다음에 니은, 과학적 초호 단계, 그다음에 디귿 마지막으로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 순서가 되는 거죠. 3번이 답이죠. 5번 가보죠. 수용자 분류 및 처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자, 질문 1번 봅시다. 1번 수용자 분류는 수용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분류를 함으로써 과학적 분류를 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개별 처우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수용자의 교화 개선, 원만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겠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19세기 이후 과학 발달에 힘입어 수용자의 합리적 처우를 위하여 과학적인 분류의 도입이 주장됐다. 자, 19세기 이후에 과학적인 분류의 도입이 주장됐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과학적인 분류는 뭐예요? 우리가 분류 제도를 구분할 때 전통적 의미의 분류가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분류를 말하는 거죠. 현대적 의미의 분류. 실질적인 개별 처우를 위한 분류, 처우 분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미국형 분류라고 하는 거 있죠? 미국형 분류.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이렇게 길게 19세기 이후 과학의 발달에 힘이 뭐 등등등 해가지고 과학적인 분류의 도입이 주장되었으며 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현대적 의미의 분류, 개별 처우를 위한 분류, 처우 분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형 분류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 뉴욕주 싱싱교도소에서 운영한 분류센터인 클리어링 하우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싱싱교도소 기억을 해두시고요. 3번 누진 계급 또는 점수의 측정 방법이 고사제, 기간제는 일정 기간 경과했을 때 그 기간 내 수용자의 교정 성적을 누가 보고한다? 담당 교도관이 보고하고 이를 교도위원회 또는 교정위원회가 심사하여 진급 여부를 결정한다. 자, 고사제, 기간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웁시다. 자, 누진처우에 구분해가지고 누진처우에 구분을 했을 때 고사제하고 또는 뭐 기간제라고 하고요. 크게 점수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고사제는 지금 우리가 본 지문 3번에 있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점수제는 말 그대로 점수, 책임 점수를 정해놓고 그걸 까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급이 올라가고 처우가 완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수제는 다시 세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죠. 어떻게 나뉩니까? 잉글랜드제가 있고 아일랜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엘마이라제 이 정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잉글랜드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코노키라는 사람이 간단히 쓰겠습니다. 마코노키라는 사람이 장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 3단계로 처우를 했다. 3단계 처우를 했다. 어떻게? 처음에 독고 수용, 다음 단계 홍고 작업, 마지막에 가석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용자들을 5계급으로 나눴다. 그리고 점수제니까 점수를 계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점수를 매일 계산하는 거죠. 매일 계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아일랜드제는 이제 잉글랜드제가 좀 더 발전된 형태죠. 누구? 크로프턴이라는 사람이 이 잉글랜드제를 좀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단계 처우로 했죠. 4단계 처우. 어떻게? 덮고 수용했다가 혼거 작업을 시키고 바로 가석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중간교도소 처우라는 게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석방.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용자들을 5계급으로 나눴고요. 자, 점수제입니다. 점수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일랜드 때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달마다요. 매월 계산했습니다. 매월.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엘마이라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복합적인 형태죠. 거기다가 이제 부정경제도 보호관찰 제도를 결합시킨 형태입니다. 잉글랜드제, 아일랜드제, 보호관찰, 그다음에 가석방, 그다음에 부정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짬뽕 혼합시킨 형태가 엘마이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상대적 부정경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 부정경 하면 엘마이라제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사실은. 누굴 대상으로 했다? 애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초범자들을 대상으로 보통 얘기를 했고요. 그 대상자들을, 수용자들을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잉글랜드제하고 아일랜드제는 5개급으로 나누는데 3등급으로 나눴다는 차이점이 있고, 점수 계산 자, 매월 했습니다. 매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점수에 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3번은 지금 3번 질문은 고사제 관한 얘기고, 4번 봅시다. 노진 계급 점수의 점수 측정 방법이 아일랜드제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수용자를 최초 9개월 독고구금. 자, 첫 번째 수도 독고구금. 후 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에 취업시키고 홍보 작업을 시켰다. 수용자를 5계급으로 나눴다. 그리고 지정된 책임 점수를 소각하면 상급으로 진급시켰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일랜드제라는 표현을 가리고 나머지 내용만 읽어보면 이거는 뭐예요? 잉글랜드제에도 해당하고 아일랜드제에도 해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일랜드제에 해당하려면 아일랜드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간교도소 처우라는 거. 그렇죠? 이 표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아일랜드제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잉글랜드제에 관한 얘기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6번 문제 가봅시다. 범죄 원인에 관한 학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은 거. 자, 1번 샘슨 라우프의 주장. 어렵서 문제 행동을 보인 아동은 부모의 유대가 약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므로, 자, 문제는 후에 사회와의 유대가 회복되는 사회 유대, 뭐 사회 자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고리,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중단하지 않고 생애 지속적인 범죄자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죠? 이 사회와의 유대가 자,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와의 유대가 약화되면 계속해서 나이 먹어서도 어른 돼서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지만 어렸을 때 사고 쳤을지라도 커서 사회 유대가 회복된다면, 강화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나눠서 봅니다. 샘슨하고 라우브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2번의 클로드와 올린의 내용, 이건 뭐예요?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이죠.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 3번의 머튼의 주장 내용은 뭡니까?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관한 얘기고, 4번의 글래저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자, 차별적 동일시 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의 수정 또는 보완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 자, 차별적 동일시 이론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고 1번이 옳지 않다. 7번 가봅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외부 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1번 질문 보죠. 외부 통근자는 개방 초급급, 완화 경비 초급급에 해당하고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공부를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외부 통근 작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말 그대로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는 게 있고, 그게 첫 번째 형태고, 두 번째 형태는 뭐예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관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형태.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첫 번째 형태를 주로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첫 번째 형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1번에 외부 통근자는 개방초급, 완화경비 초급에 해당해야 되고, 얘긴 맞습니다. 근데 연령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된다? 아니죠.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뭔가 의미를 하고 있죠. 65세. 65세 이상이면 수용자 중에서 노인 수용자가 되는 겁니다. 노인 수용자.
그러니까 노인 수용자는 외부 통근 작업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65세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지문은 60세 미만이다 그랬으니까 틀리죠. 2번 자 소장은 외부 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어요. 또는 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외부 통근자 선정을 취소해야 됩니까? 자 법령의 위반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게 중대한 위반일 수도 있고 경미한 위반일 수도 있고 실수로 어긴 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위반의 그 형태가 다양하겠죠. 근데 일단 위반했다니까 무조건 전부 다 외부 통근자 선정에서 잘라버려?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때 따라서 중대한 위반이고 이건 묵과할 수 없다 그러면 자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경미하다 실수였다 그러면 뭐예요? 속지 말하는 그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부 통근자 선정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외부 통근자로 선정된 수용자에 대해서는 자치활동 등등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외부 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수용자 자치에 관한 활동을 허가하여야 한다. 허가할 수 있다. 허가라는 표현은 항상 뭐예요? 할 수 있다하고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허가라는 게. 나 허가 받았어 이런 표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잖아요. 그죠? 뭐 비슷한 말로 허락이라고 허가 유사한 표현으로 뭐 허락 우리 일상생활에서 허락 받았어 뭐 이런 표현하고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 허락이라는 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오늘 놀러 가도 돼요? 그죠? 친구들하고 오늘 저기 그 영화 보러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어렸을 때 지금이야 허락 안 받지만 그죠? 그랬을 때 허락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할 수 있다고 붙는 거죠. 할 수 있다고 궁합이 맞는다. 그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만약에 허가 다음에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 한다가 붙는 것은 이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 그죠? 그럼 예외적인 게 예외가 인정되려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수용자 자체에 의한 활동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볼 만한 그런 예외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허가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3번이 옳지 않다. 아니, 3번이 옳은 것이다. 자, 8번 가보죠. 형집행 법령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1번 지문 보시면 징역 금고형이 확정됐습니다.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치에서 접수로부터 3개월 미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은 형기가 3개월 미만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 짧죠. 그다음에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불주심사 하지 않는다. 옛날엔 이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지문이었어. 근데 어느 부분이 틀렸죠? 그렇죠.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분류심사 제외해서 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도 분류심사를 받아요. 그 사람이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분류심사를 실시합니다. 옛날엔 안 했었어요. 옛날엔 이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규칙 62조 해설 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1번 틀리고 2번 소정은 공범 피해자 등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등의 마약 사보로 명시된 수용자는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약류 수용자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그런 서류에 그 마약류에 관한 법률이 그렇죠? 적용이 된 경우에 기본적으로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이 됩니다. 자기의. 그런데 공범이나 피해자의 체포영장 등등의 마약 사범이다 이렇게 명시된 경우는 마약류 수용자 지정 사유에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립니다. 다만 어디에 보면은 유사한 내용이 있느냐? 자,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사유에 보면 공범이나 피해자 등의 체포영장 등등의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의 경우에는 조직폭력 사범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걸 교묘하게 좀 섞어놨죠 지문을. 그죠?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2번 옳지 않고 3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뭘 거쳐서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려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아닌 수용자들. 대표적으로 미결 수용자. 미결 수용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를 뭐 분류처우 뭐 하고 할 그런 계제가 없어요. 얘는 뭔가 형이 확정되어야 그 형을 집행하면서 분류처우로 하든지 개별처우로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얘는 미결 수용자라니까. 그러니까 분류처우의 대상 자체가 안 돼.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자가 아니야. 근데 얘를 봤더니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이 맞습니다. 4번 신입자에 대해서 시설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 표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신입자나 또는 이송되어 온 사람들, 이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용자 번호를 지정을 합니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뭐야?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그러면 예외적으로 번호표를 붙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딱 보기도 속아 넘어가기 쉽게 돼 있죠.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방심하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죠? 아, 그러겠네라고 동그라미를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오히려 더 번호표를 붙여야죠. 그래야지 질서 유지가, 규율 유지가 잘 될 거 아닙니까? 통제가 더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다. 시설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4번 X, 옳은 것은 3번. 자, 9번 가봅니다. 수용자의 의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질문 봅시다. 자, 딱 보니까 나왔죠.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일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수용자의 휴대폰을 소독해야 된다. 자, 말은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일주 이상 격리 수용, 휴대폰 소독해야 된다. 그 대상자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좀 상태가 안 좋아. 그죠? 열이 막 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갑자기 막 픽픽 쓰러지고 이상해 좀 애가. 그죠? 혹시 저거 저혈독감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일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휴대폰을 소독해야 되겠다. 만약에 감염병에 걸렸다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해야지. 치료해야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자, 2번은 자, 건강검진이죠. 건강검진 원칙 1년에 1회 이상이에요. 예외는 6개월에 1회 이상이죠. 그 예외, 건강검진의 횟수 예외 누구입니까? 19세 미만, 개호상 독거, 그 다음에 노인 수용자죠. 2번 맞고요. 3번 장애인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의 소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죠? 아직 거의 다 잘 못 갖췄단 말이야. 물론 갖춘 데도 있는데 그렇게 막 완벽하게 갖추진 못했어. 근데 법에서 이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죠? 법 위반인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집어넣는 거죠. 그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자. 그 의미로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노력해야 돼? 법무부 장관이 노력해야 돼요? 아니죠. 장애인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의 소장이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 주의해 두시고. 4번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켰다. 다시 교정시설로 데려왔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맞고요. 1번이 옳지 않다. 10번 자, 형집행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자, 뭔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답은 간단한 것이죠. 1번 귀후심사위원회 위원장 누굽니까? 귀후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장이죠. 근데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다 그랬으니까 바로 틀려버리죠. 그리고 위원은 뭐 이렇게 임명 위촉한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고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뭐 분류처우위원회, 징벌위원회, 그죠?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인 것이죠. 밖에 뭐 4번의 가석방심사위원회, 뭐 법무부 차관이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법무부 차관이에요. 가석방심사위원회.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11번 들어가죠. 자, 교도 작업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자, 1번 수용자에게 공휴일, 토일, 그 밖의 휴일
작업 하지 않습니다. 왜? 쉬어야 되니까. 근데 그 밖의 휴일에는 교정의 날 및 소정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12월 31일 어때요? 옛날에는 여기에 그 밖의 휴일에 12월 31일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 부분 주의해 두시고. 교정의 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 그 일주일 전 10월 21일이 경찰의 날이고. 그죠? 2번 작업장려금 석방을 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보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기필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지급할 수 있다가 누구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작업장려금은 항상 본인에게 지급하는 거야. 그죠? 본인에게. 근데 그걸 언제 지급하느냐가 지금 달라진 거죠. 원칙은 석방할 때, 나갈 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설정해 놓고 있을 뿐인 거예요. 3번 금고형 구령이 집행 중인 사람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맞죠? 4번 수용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 전석의 기일 제삿날이잖아요. 그러면 1일간 수용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자, 제삿날 기일의 경우에 1일간 작업을 면제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면제한다예요. 면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왜? 슬프니까. 그죠? 자, 면제한다가 맞는데 과연 누구의 기일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기일? 자, 부모님의 기일, 부모님 제삿날 슬프죠. 그죠? 하루 동안 그죠? 좀 놔둬야 되겠죠. 작업 면제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 전속 그럼 누굽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또는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닙니까? 배우자의 직계 전속,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제삿날 슬플까요? 어떨까요? 슬플 수도 있고 안 슬플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그죠? 헷갈리시면 뭐예요? 고부 갈등 그런 거 생각하십시오.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 그죠?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기일인 것이지 배우자의 직계 전속의 기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려요.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뭐예요? 배우자의 직계 전속이 사망한 경우도 들어가죠. 배우자의 직계 전속이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의 직계 전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서 보시면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자, 무슨 실 해가지고 거기에 그 돌아가신 분 이름이 있고 가족들 쭉 나오잖아요.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유족들이 어머니가 계실 것이고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있고 뭐 딸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랬을 때 아들 이름 옆에 처 누구 해가지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딸 누구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더라? 아, 까먹었네. 하여튼 배우자 이름이 또 나옵니다. 딸려서. 그죠? 사위 이름이 나와요. 사위. 그죠? 사위. 그러니까 뭐 사위 입장에서는 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배우자의 직계 전속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슬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망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 전속이 들어간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삿날은 좀 다르다. 기일은 다릅니다. 4번이 옳지 않다. 12번 중간처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간처벌제도는 이제 자꾸 그림을 그리면은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좀 안 그리려고 했는데 자,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 이렇게 크게 교정 처우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둬놓느냐 가둬놓지 않느냐. 그렇죠? 이 중간에를 뭐 사회적 처우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 보면은 이 중간 영역을 중간 처우하고 중간 처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처우라는 개념은 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시설 내 처우보다 좀 더 완화시킨 거.
이걸 중간처우라고 하는 것이고, 중간처우는 사회인의 처우가 너무 물러터졌으니까 이걸 조금 뭐예요? 엄중하게 한 것 또는 강화시킨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사회인의 처우를 너무 물렁하니까 강화시켰다. 그죠? 시설 내 처우보다 좀 더 완화시켰다. 중간처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소를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처벌이에요. 자, 1번 중간처벌은 중간처우에 비해 사회복귀에 더욱 중점을 줬다. 사회복귀에 더욱 중점을 뒀다. 자, 중간처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인의 처우가 너무 물렁하니까 이걸 좀 더 처벌적인 측면을 강화시켜서 엄중 강화시킨 거라고 했죠. 그렇죠? 즉 이거보다 좀 더 세게 가자. 범죄자들에 대해서 세게 대하자. 이런 측면이에요.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 중간처우가 뭐예요? 시설 내 처우에 비해서 처우의 정도를 완화시켰다. 사회복귀에 중점을 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처우는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것이고, 중간처벌은 제재를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1번 옳지 않죠. 2번 충격구금은 보호관찰 집행 중에 실시하는 것이다. 맞나요? 아니죠. 충격구금이 뭐였습니까? 단기 자유형 집행 후에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거죠. 그걸 충격구금이라고 했던 거죠. 경고적 의미의 단기 자유형의 활용.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구금, 그 단기 자유형은 보호관찰 전에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뜨거운 맛 보여주고 너 이제 똑바로 살아라. 안 그러면 이보다 더 험한 걸 보게 된다. 자, 이제부터 보호관찰을 실시할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호관찰 집행 중에 실시한다 그랬으니까 틀리죠. 3번에 배상명령은 시민이나 교정당국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범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가족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업활동이 전념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이 중간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회인의 처우를 전제로 하면서 수용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가둬두질 않으니까, 그죠?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시민이나 교정당국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집중감독 보호관찰은 뭡니까? 일반 보호관찰보다 좀 더 빡세게 굴리는 거죠. 주로 경미범죄자나 초범죄에 대해 실시한다? 아니죠. 일반 보호관찰이 주로 경미범죄자, 초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집중감독 보호관찰은 좀 더 위험성이 있는 애들, 그죠? 깽집단, 약물 중독자, 중독범죄자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실시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호관찰에 비해서 많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경미범죄자나 초범죄에게 실시한다 틀렸고, 일반 보호관찰에 비해 많은 수의 사람을 대상한다 틀렸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밖에 없다. 13번 갑니다. 자, 독학에 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수용자가 갖춰야 할 요건, 옳지 않은 거. 자,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뭐예요? 속지 말하는 그 독학사 과정, 그저 대학 졸업 자격증은 이제 졸업 자격증이다. 대학 졸업 자격을 졸업 자격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 그런 제도니까 당연히 2번에 고등학교 졸업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일 것. 옛날에는 1년 이상만 돼도 됐었는데 지금 2년 이상이에요. 왜? 공부를 하려면 1년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2년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겠다. 그리고 4번 교육 개시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 또는 7년이 지났을 것. 이 정도의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1번 개방초급, 완화경비초급, 일반경비초급 수용자에 해당할 것. 이거는 독학사 과정의 요건은 아니에요. 전문대 위탁교육과정 또는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 여기에 요건에는 들어갑니다. 개방, 완화, 일반에 해당할 것. 이게. 그리고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이렇게 경비초급을 개방, 완화, 일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독학사 과정, 학사고시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경비초급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14번 가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구인.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죠. 이쪽으로 오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경고가 있고요. 구인이 있고 유치라는 게 있습니다.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하는 거. 그죠? 뭔지 아시잖아요. 경고가 뭔지. 구인은 뭐예요? 끌고 오는 거.
유치는 잡아두는 거, 가둬놓는 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 이제 구인을 보는 거예요. 자, 1번 보호관찰 시장은 가석방이나 임시퇴원 취소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 끌고 올 구인을 해서 이 녀석을 신청을 해서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가둬둘 수 있습니다. 지금 14번이 유치에 관한 얘기죠. 유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유치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자,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잡아둘 수 있어요. 가둬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근데 사람을 잡아둔다, 가둬둔다라는 건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의 근거도 있어야 되겠고 또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장을 이제 여기서 지문 2번에서 보면 가중법원 판사의 허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검사는 이 대상자가 언제로부터? 구인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48시간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기억을 잘하는데, 그죠? 언제부터 48시간인가가 중요하다. 언제로부터? 끌고 온 때로부터, 이때로부터 48시간이라는 거예요. 유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끌고 온 때로부터 48시간. 왜? 강제로 끌고 왔으니까 강제 처분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유치 허가를 청구해야 된다. 그리고 3번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 조건은 형이 선고유예 실효됐다, 집행유예 취소됐다 또는 가석방이 취소됐다. 그럼 선고유예가 실효됐어, 집행유예가 취소됐어, 가석방이 취소됐어. 어떻게 되죠? 유예했던 형을 선고해서 집행해야 되겠고, 또 가석방 남은 형기 동안 가서 콩밥을 먹어야 돼요. 남은 형기를 집행해야 되죠. 콩밥 먹으러 가야 돼. 그러면 이 유치 기간을 형기에 산입을 하는 것이죠. 왜? 갇혀 있었잖아. 그죠?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산입을 해줍니다. 근데 4번 유치 기간은 구인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위한 유치에 있어서는 심사에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일의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20일의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해설 부분 한번 보세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인데 1항은 자, 유치 기간은 구인한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구인한 날로부터 20일입니다. 언제로부터요? 구인한 날로부터 끌고 온 날부터 20일로 한다. 그리고 연장에 관한 얘기가 이제 2항 3항에 나오는데 자, 해설에는 이제 2항만 소개를 해놨죠. 제40조 제1항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1호에 따른 신청은 뭐예요? 선고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 취소 청구의 신청의 경우고 3호의 신청은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입니다. 그 경우에는 필요하면 신급마다 2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2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차례. 10일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15번으로 가죠. 수용자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다른 수용자의 징벌 대상 행위를 방조했다. 그러면 그 징벌 대상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2분의 1로 깎아줄 수 있습니다. 감경한다가 아니에요. 깎아줄 수 있는 겁니다. 감경할 수 있다가 맞아요. 1번 틀리고 2번 10일의 금지 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징벌 집행이 종료된 후 교정소에 양호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사건 사고 없이 징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징벌의 실효에 관한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금치를 기준으로 잘 잡아놓자 그랬죠. 금치를 기준으로. 그래서 자, 규칙 234조 1항을 보시면 1호에서 금치의 경우에서 자, 가목, 남목, 다목, 라목 해가지고 자, 9일 이하의 금치는 1년,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는 1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는 2년,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는 2년 6개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그중에서 10일짜리 금치니까 다목에 해당하는 거죠.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에 해당합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않았다. 교정 성적 양호하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이 옳습니다. 3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사로 하여금 징벌 대상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하도록 해야 된다. 자, 징벌 대상자에 대한 심리 상담 해야 돼요. 근데 그 심리 상담을 누가 한다? 의사가 아니라 교도관이 하는 겁니다. 교도관이.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징벌 집행의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징벌 대상 행위를 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언뜻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징벌 집행의 유예 중이에요. 유예 기간 중입니다. 근데 다시 징벌 대상 행위, 규율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너 자식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유예했던 그 징벌을 집행을 해버린다? 아니죠. 그 다시 징벌 대상 행위를 한 것이 그 녀석 잘못인지 또는 그 녀석이 진짜 그 잘못을 그 규율 위반한 것이 맞는지 따져봐서 아 저놈이 나쁜 놈 맞네라고 해서 징벌이 결정된다면 그 예전에 유예했던 징벌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무조건 다시 징벌 대상 행위를 하면 바로 그냥 유예했던 걸 집행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4번도 옳지 않다. 옳은 것은 2번.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꼭 시간이 모자라죠. 자, 16번입니다. 형집행법상 귀후. 자, OX 판단하는 거죠. 기억번 서장은 수용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 뭐예요? 일반기후 사유죠. 일반기후 사유. 근데 특별기후로 허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리고 니은번 기후 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후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까지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 니은번 틀리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귀후를 허가할 수 있다. 자, 미결 수용자에게 귀후가 인정이 됩니까? 형집행법 77조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항, 뭐 2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수형자라는 표현이 납니다. 수형자라고 돼 있죠. 수용자라고 안 돼 있죠. 수용자라고 돼 있었으면 만약에 수용자라고 돼 있었으면 여기에 미결 수용자가 포함이 되니까 아, 미결 수용자도 귀후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고 수형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는 귀후의 대상이 안 되죠. 디귿번 X. 그럼 여기까지 보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4번이잖아요. 1번 특별기후 기간은 1년 중 5일 이내가 아니고 특별기후 사유가 있을 때마다 5일 이내죠. 그래서 틀리고. 자, 전부 다 틀리다. 4번. 17번 교정처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선시제도는 대규모 시설에서 획일적인 수용처로 인한 문제점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소집단을 초하는 제도. 자, 가족적인 분위기, 소집단 초우 뭐예요? 카티지 시스템. 카티지 제도죠. 그죠? 선시제도가 아니죠. 선시제도는 뭐야? 착한 일을 하면 모범을 보이면 형기를 단축시켜주는 제도인 것이고. 그래서 1번 X, 2번 개방형 또는 사회적 처우는 폐쇄형 또는 시설의 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방시설에 대한 논의가 뭐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있었다.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것 때문에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의 주제 이런 것들을 막 외우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3번 사회형 또는 사회내 처우의 유형으로서는 민영교도소, 보호관찰제도, 중간초소 등을 들 수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사회형 처우, 사회내 처우라고 그랬죠.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가둬놓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가둬놓으면은 사회내 처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봤더니 민영교도소 제도가 과연 사회내 처우입니까? 민영교도소는 교정의 민영화, 그죠? 교정의 효율적 운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장된 것이지 사회내 처우 때문에 민영교도소가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영교도소는 교도소에 가둬놓는 거야. 시설내 처우에 들어가 민영교도소는, 그죠? 그리고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내 처우가 맞아요. 중간초소는 어떻습니까? 중간초소는 여기 이거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 초소. 그래서 엄밀히 보면 사회내 초에 안 들어가. 근데 사회내 초를 되게 넓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초나 중간 처벌도 전부 다 포함해서 이걸 전부 다 포함해서 자 광의에 사회내 초우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알아두시고 어쨌든 간에 민영교도소는 시설내 초우이기 때문에 사회내 초우에 들어갈 수가 없다. 틀리죠? 4번 수용자 자치제는 부정경 제도보다 정경 제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부정경 제도 네가 열심히 수용자 자치제에 참여해서 네가 열심히 활동하면 그만큼 네가 모범적으로 활동을 하면 뭐예요? 네가 교화 개선이 빨리 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일찍 집에 갈 수도 있어. 부정경 제도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 그랬죠. 굳이 정경 제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석방 제도와 결합이 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자 4번 지문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앞부분 쉼표 앞부분은 틀려요. 근데 뒷부분 소수의 힘 있는 수용자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수용자에 의한 수용자의 억압 통제란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뒷부분은 또 맞습니다. 지금 이 7회 지금 7급 공채 올해 7급 공채 시험이 한 문장 안에서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밖에 없다. 2번. 개방형 초우, 사회적 초우. 이제 이 시설내 초우와 사회내 초우의 중간에 있는 걸 다르게 이제 사회적 초우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시설내 초우에 기반을 두면서도 초우의 내용을 완화하는 겁니다. 완화. 시설내 초우에 기반을 두니까 사회적 초우도 기본적으로 수용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죠. 그래서 시설내 초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 기억하시고요. 18번 벌금인압자의 사회봉사 집행하는 특례법 옳지 않은 거. 자 빨리 보겠습니다. 자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 얼마라고 그랬죠? 300만 원 범위, 300만 원 범위 내의 벌금이 확정된 민압자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로부터 일부 납부 또는 납부 연기 알고 계시죠? 벌금의 일부 납부 연기 우리 현행법상 인정이 됩니다. 그때는 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를 받았어.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9번으로 가죠. 여성 수용자에 대한 처우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자, 1번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양육 불허 사유 그걸 이제 여기서는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라고 하고 있죠. 유아한테 문제가 있다, 수용자한테 문제가 있다, 교정시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그 양육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자, 이때는 허가 다음에 하여야 한다가 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왜? 모성보호를 위해서 그렇다. 모성보호. 근데 만약에 2번 양육을 허가하지 않으면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에게 벌을 낼 수 있는 것이고 3번 수용자가 임신 중이나 출산, 가로 안에 유산, 사산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개정된 부분인데 예전엔 유산을 포함한다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사산이라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사산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한 경우 자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네, 4번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실내 등에서 상담 등을 하려고 한다.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누구를 입회시킨 후 실시해야 돼요? 다른 교도관을 입회시킨 후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4번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 문제 보자. 문제 20번. 시행규칙상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중간처우를 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다? 중간처우에 관한 근거조문이 있었구나. 규칙 93조에.
그래서 해설 부분 먼저 봅시다. 규칙 93조 해가지고 중간초우. 자, 1항, 2항이 나눠져 있죠. 1항은 그 중간초우를 행하는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1항, 2항이 나눠지죠. 자, 1항은 그 시설, 개방시설이 교정시설에 설치된 경우이고 2항은 지역사회에 설치된 경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자,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을 수용해서 중간초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개방 완화, 경비처급이 개방 완화에 해당해야 되고 형기가 3년 이상이어야 되고 범죄 수가 2회 이하여야 됩니다. 2회 이하여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요건이고 자, 3호에 있는 거 보세요. 자, 중간초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쉽게 말해서 그냥 남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을 수용하는 경우는 뭐예요? 그 기간이, 남은 기간이 9개월 미만이어야 돼요. 구분되시죠, 지금? 나머지, 자, 개방 완화, 그 다음에 형기 3년 이상, 횟수 2회 이하. 이 요건은 공통인 거예요. 기간만 지금 달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을 수용하여 중간초우를 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느낌이 와야죠. 아,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을 수용하는 경우하고 다른 부분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죠? 자,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자, 경비처급을 보면 개방 완화만 된다 그러죠. 개방 완화. 봤더니 기역 완화, 니은 개방, 디귿 완화, 리을 개방. 넷 다 되죠. 넷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경비처급은 통과예요. 통과. 그다음에 형기 부분. 형기 자, 3년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기억을 봤더니 형기가 2년이래. 3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2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기억번 탈락이죠. 탈락. 기억번 X 그 써버리세요. 기억번이 들어간 건 답이 아니야. 그리고 기억번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니은번을 봤더니 형기는 3년이면 그랬습니다. 아, 3년 이상 통과. 디귿번을 봤더니 4년이네. 통과. 리을번 3년이래. 통과지. 그 다음에 범죄수가 2회 이하여야 되죠. 봤더니 니은번에 범죄수 2회, 디귿번에 2회, 리을번에 1회. 셋 다 통과. 지금 니은, 디귿, 리을이 계속 통과해요. 자, 마지막 남은 날 중간초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자, 니은번에는 6개월, 디귿번에도 6개월, 리을번에는 9개월입니다. 아, 여기서 뭔가 달라지겠구나. 자, 그런데 이거는 뭐다? 뭘 물어봤다?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경우. 그래서 거기서 중간초우를 하는 경우잖아요. 그때는 남은 기간이 얼마? 9개월 미만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9개월 미만. 근데 리을번은 니은번, 디귿번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9개월 미만이 맞죠? 근데 리을번은 9개월이라고 했잖아요. 9개월 미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9개월은 들어가면 안 돼. 포함 안 돼. 9개월이 안 돼야 돼. 그죠? 9개월 미만이니까 미만. 그래서 리을번이 틀린 거예요. 남은 것은 니은, 디귿이죠. 니은, 디귿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빨리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요. 또 항상 기출문제라는 것의 중요성은 뭐 제가 매번 이제 강조를 하다못해 이제 입이 아픕니다. 기출문제 중요하니까 내년을 대비하시면서도 올해 또는 뭐 작년 그전 기출문제들은 반드시 잘 정리하시고 꼭 씹어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